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달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28살 최성우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신상 정보 공개 배경은 무엇인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댄 분이죠. 전주인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 2심에서는 뒤집혔어요. 유죄 선고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 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들을 이제 모아와서 임직원들과 증권사 임직원들과 짜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000원부터 8,000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일종의 전주로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적으로 범행했던 이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이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중 주가 조작 일당에게 전주 역할을 했던 이 손모 씨에 대한 1심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다르게 나왔던 겁니다. 네, 손모 씨가 일단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을 같이 공모했던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죄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유죄로 뒤집힌 거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이 손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이었습니다. 일종의 공범이었다라는 건데요. 네.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접 공모하고 가담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1심 법원은 이 손모 씨가 주범인 이 시생 조종꾼들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편승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득을 보려고 편승을 했을지 모르지만 단순히 돈을 댄 것만으로는 이 공모나 가담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1심 판결에서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이 주가 조작에 편승을 했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내준 거는 도와준 거 아니냐, 일종의 방조범 아니냐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이 공소 사실을 예비적으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방조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방조를 인정을 한 건데요. 항소심에서도 주가 조작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다. 그리고 인식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 그들과 연락을 하면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식 매매를 직접 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금전을 대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용이하게 편의하게 해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법원이 이 외에도 사건의 주범격이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선고인데 벌금은 1심 때랑 같은데 집행유예하고 징역은 늘었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단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요. 이 상장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무겁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상장 회사의 대표인데 사실은 상장 회사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개인적인 사유물로 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변형이 되면 사실은 단순히 이 회사 자체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주들 그리고 자본시장 자체의 흐름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버렸다라고 해서 굉장히 무겁게 봤고요. 또 하나는 이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1심과 2심 내내 모두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지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좀 무겁게 봐서 사회적 책임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양형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검찰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를 분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김 여사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남은 수사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최종적인 처분을 판단을 할 때 이번 판단이 굉장히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이제 방조 혐의로 인정이 된 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행위와 유사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유사한 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금전을 대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일당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들과 연락을 했다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유사한 점 그리고 또 다른 점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분석을 해서 아마 이 최종적인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면 조사에서도 서면 질문서에서도 이들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면서도 이들의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 과연 인식을 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처분을 가르는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 씨 사례랑 김 여사 사례가 각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검찰이 보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2심 결과, 손모 씨의 2심 결과를 수사에 반영하겠다, 참고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2심의 판결 자체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그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검찰에서 이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뭐 어제 신상 공개된 이 피의자는 28살 최성우였죠. 그런데 신상 공개는 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범죄가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같은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정보 공개를 결정을 할 때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좀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최성우가 저지른 범죄가 굉장한 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국민의 알 권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욱더 이 피해자 유족들이 이 공개에 대해서 원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저 보면은 이제 특히 최성우의 경우에는 이 말씀하신 대로 머그샷도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사실 주민등록증 사진 등 공개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머그샷 공개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신상 공개가 되어도 너무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굉장히 보정을 많이 거친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게 공개가 되면서 실물과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구분되지 정보를 않게.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비판이 일으면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법에 따르면은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할 때 일단 공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일로부터 30일 전에 찍은 사진,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최성우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적용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신상 공개를 두고 불공정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유사한 사건을 평가받는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상은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 그냥 봤을 때는 두 사건이 굉장히 좀 상당 부분 닮아 있는데도 정반대 결정을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가들도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은 있어요. 의아한 부분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비공개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피해자 가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유족들이 공개를 해달라고 지금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최성우도 지금 피해 망상, 그러니까 엄마 괴롭힌다 망상 때문에 때려서 살해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망상 때문에 한 부분도 되게 비슷하고요. 또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이라는 건, 그러니까 네. 피해자 유족들과 지근거리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2차 가해 우려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제 유사한 부분이고요. 또 이 사실의 유사성을 떠나서도 사실상 법률상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도 사실 일본도 사건도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 공개를 하려면 이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것. 당연히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피해가 중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국민의 알 권리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피해자 유족이 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서 이런 부분을 다르게 적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이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요.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인도를 차량을 빠르게 몰고 인도를 덮쳐서 행인들을 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시청역 참사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해운대 인근 도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노인이 벤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2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인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고요.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네. 가해 운전자는 이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 때문에 자신이 인도로 돌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급발진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시청역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을 계속 주장해 왔지만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한 결과 결국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났잖아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 사고도 어떻게 보면은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좀 이루어지겠죠? 네, 뭐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에 약물이나 뭐 음주 검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게 운전 미숙 같은 운전자의 과실인 거냐, 아니면 급발진 같은 차량 결함 때문인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으로 이제 경찰이 뭐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CCTV라든지 아니면 차량 블랙박스 이런 부분은 좀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할 텐데요. 근데 다만 아시다시피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급발진이 물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드물죠. 예. 드물고 어렵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부분이 밝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때 시청역 역주행 사고 때도 왜 모든 사고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차량이 쓰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사고 직전에 CCTV에 포착된 걸 보니까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와 있었고 차량의 비상등도 전멸됐다 이 포착이 됐는데 수사에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여지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역 사고도 운전자가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지만 이 목격자라든지 CCTV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와요. 거기다가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제동할 때 이제 타이어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 부분이 들지 않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아하. 않았다 이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성동구의 한 세무서 인근에서 벤츠 차량이 대로로 돌진을 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벤츠 차량이라는 점, 또 급발진을 주장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성동 세무서 근처에서도 뭐 또 말씀하신 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다행히 가해 운전자를 포함해서 9명이 다쳤지만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가해 운전자가 사고 뒤에 차에서 내려 급발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대 사고와 같이 사고가 난 차량이 벤츠사의 차량이라는 건데요. 그랬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급발진의 여부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공교롭게 벤츠사의 차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벤츠사 차량의 근본적인 결함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수 조사가 좀 이루어지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밝혀져야겠네요. 자, 시청역 역주행과 이번 해운대 사고의 공통점 또 하나를 보면 뭐냐면 70대의 고령 운전자였다. 사실 이에 대한 여러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시청역 사고도 그렇고 어제 사고도 그렇고 계속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잦아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않잖아요. 자진 예.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인책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그에 대한 대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사실 묻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요즘에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다 모두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 택시 잡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택시 호출에 대해서 좀 편의를 봐주신다라든지 이런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진 반납에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이런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실제로 야간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위험 운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신체적이나 인지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갱신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